이유미 씨, 그녀는 말이 없고 국민의당 내에서는 안철수 당을 탈피하자 시끄럽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가 오늘 방금 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모습부터 화면 보시죠.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작하시는 건가요? 최초 제보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 3일 전부터 이유미 씨는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현정이. 네. 그런데 오늘 본인 말고도 이제 이 조작을 공모했던 남동생이 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이제 그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보면 이제 그 남동생하고 뭐 또 이제 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조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아마 오후쯤 되면 아마 영장이 저는 뭐 발부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워낙 명백하게 보여지니까. 근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 상황에서 본인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사실 의문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뭐 국민의당 일부 밝히긴 했지만 지금 과연 그러면 누가 지금 당에서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뭐 일단 구속영장을 일단 발부해놓고 그 다음에 아마 차차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배경 자체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유미 씨 말고도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취재진이 모이자 뭐 저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도망갔는데요. 수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공개된 녹취록, 조작된 녹취록에서 이 문준영 씨의 동료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력이 좀 별론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될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예, 뭐 보신 대로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어젯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럼 저희는 이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유미 씨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공범이고요. 물론 이게 이유미 씨보다는 약간 처벌이 낮을 수는 있지만 둘 다 이게 처벌되는 건 맞고요. 저도 이게 제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불법 선거 감시단 이런 이제 변호사 활동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게 이 사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작이 돼가지고 결과가 물론 결과는 없었지만 만약에 뒤집혔다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국회 사범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뭔가 이게 법정 최고형이 맞는 엄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사가 잘 될까요?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단독 범행 수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 검찰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지금 일부 카톡만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카톡 전체 내용과 그렇죠, 이게 다른 컴퓨터의 다른 자료라든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보면 뭔가 이게 조사가 나올 수 있고 그게 검찰 수사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이게 문준용 씨는 특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6년이니까 끝난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은 충분히 이게 특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환 평론가, 저 SNS 메신저 저 내용이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저 내용을 다 맥락과 행간을 다 모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나눴다고 하는 카톡 대화. 그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휴대폰에 있던 거를 지금 꺼내서 보여준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고. 근데 이유미 씨는 도대체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서로 비교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문준용 씨 관련돼 있는 녹취록이 폭로가 된 게 지난 5월 5일입니다. 그때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폭로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전까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이전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5월 5일 이후에는 상황을 다 파악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유미 씨가 내가 사실은 조작했어요 라고 먼저 실토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잡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자료는 아직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한쪽 일방의 주장일 뿐이지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로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사항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의 남동생까지 이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점점 이 밑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면요. 오늘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장 세게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직접 연결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좀 사실상 결론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마무리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얘기는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치 초년병이 뭐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뭐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겁 없이 감히 이런 일을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일이 가지는 그 정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제 그 숙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면은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가 이제 정리되어야 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든 좀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안철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일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마땅히 이제 자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혁신위원장이시니까 어느 정도 입장 수준,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나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요. 예. 어쨌든 뭐 진정어린 사과, 솔직한 그 소회를 밝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주변에서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정계 은퇴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내에서 그런 정계 은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뭐 있습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일이 사실은 뭐 국민의당 전체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고요. 예. 당원과 지지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면 안철수 후보가 리더십을 또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예.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거의 뭐 어려운 당을 혁신하는 전문가다라고 평가가 되어 오셔왔는데 이번에 국민의당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뭐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는 바가 많은데 뭐 이겨내고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라고 파악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뭐 국민들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 정당 체제가 이제 다당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당 체제의 실현은 역사적 진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런 다당 체제가 결국은 탄핵도 이뤄냈고 촛불혁명도 담아냈고 말이죠. 뭐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제 그 환골탈퇴를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에서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당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당이 갖춰야 될 꼴을 거의 못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셈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좀 정리해 나가면 국민적인 그런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김태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 신호탄으로 본인 자아 성찰을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당 내에서는 이참에 안철수 당 꼬리표 좀 없애자라는 목소리까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은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뭐 토대가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뼈대를 제어해버리면 사실은 해산이죠, 뭐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은 중에서는 이미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개인적인 지금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지지도가 지금 뭐 거의 지금 바닥에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충격이 큽니다. 그것도 그렇고 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면에서 신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일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지금 안철수 전 후보한테는 이제 정말 두 가지 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제가 그 정계 은퇴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당에 들어와서 정말 새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 이게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어차피 저는 외통수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지금 안철수 전 후보를 제외하고 이런다면 제가 볼 때 거의 아마 흡수합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뭐 거의 뭐 아주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저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가 정말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 이제 조만간에 금방간에 나와서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해야 되죠. 정치적 책임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거는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나온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과연 후보한테까지 저런 내용이 보고가 됐을까?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굳은 일, 좀 약간 지저분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후보는 또 그럴 정신도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만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 문준용 씨 관련돼 있는 뭐 인사 특혜 의혹과 그러니까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뭐 그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유미 씨가 이런 것들을 녹취록을 조작했는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섣불리 사과를 했다가는 나중에 검찰 그 조사 결과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선이 더 올라가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얘기한 게 되게 난감해지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기회를 다시 정치를 더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이걸 딛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섣부르게 잘못 사과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사직생의 길이 아니면 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선거 국면에서는 지난번에 홍준표 전 지사가 후보 시절에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사람 입당 받는 과정, 그때 이른바 비상대권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는 당 대표 위에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대선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끌려면 확실하게 꺼야 된다.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당 내부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정치권 이슈로 달려와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얘기입니다. 장시호 증인, 우병우 전 수석 아십니까? 저희가 한번 각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국정농단 재판 하이라이트는 이 두 사람,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어색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장시호 증인 마스크를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려? 우병우 증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만남. 뭔가 바로 딱 어떤 사람,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뭐가 할지 생각이 잘 안 드실 텐데 일단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같이 보실게요.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안색도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여러 가지 전언도 있었는데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저렇게 취재진이 이제 많이 둘러싸서 질문 공세를 쏟아내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들어가다가 입구를 잘못 찾아서 이제 딴 데로 어리둥절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런 좀 화면도 좀 방금 전에 포착이 됐었는데 서 변호사님, 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어쨌든 장시호 씨가 위험하고 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최고의 덕꾸라지 우병우 수석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특검 도우미 장시호 씨의 창과 방패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한데 예. 저는 이게 혐의가 뭐냐면 우병우 수석의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게 직무유기하고 하나는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럼 이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직무유기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장시호 씨가 정의를 하는데 특히 이게 최순실이가 경찰청장이든 또 이게 우려은행장이든 또 이게 KTNG 사장이든 이런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 개입하는 걸 사진을 촬영했다가 그게 동계 연계서버센터 직원의 컴퓨터에서 압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장시호 씨가 정언하면 바로 이게 우병우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직무유기했다는 이런 부분에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오늘 보입니다. 네, 이현정님 실제로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반쯤 뒤져 내시면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낼 텐데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알고 지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증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거나 뭐 연락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봤다고 하는 이제 인사 기록.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 앞으로 돼 있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왜 최순실 씨가 하필이면 경찰청장이나 우르랭장이나 KTNG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 파일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앞에 포스트잇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있는가. 이걸 왜 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제 아직까지 있는 것인데 특히 그동안 아시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광범위하게 인사 개입을 했는데 그 인사 개입이란 결국 우리가 지금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검증을 통과하는 데가 결국 민정수석실 통과해야지만이 임명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사전에 민정수석실 쪽에 자료를 넣고 검증을 통과시킨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시 지시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정황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증언에서 장시호 씨가 집에서 봤다라고 하는 정황, 그 다음에 그 증거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우병우 수석도 이것에 대한 뭔가 좀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장시호 씨가 또 오늘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주목이 되는데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간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순실을 만나신 적이 없다고 네, 그러시대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좀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런 우병우 전 수석의 톤과 말들이 나올지 저희는 이따
4시쯤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수석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 김기춘 전 실장이었는데 김성원 평론가님. 네. 이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약을 내려달라. 저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망한 왕조를 비유하면서 망한 왕조의 그 도승지에게 사약을 내리면 뭐 받는 뭐 이런 이제 상황과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도승지면은 뭐 지금의 비서실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서 사약을 내린다면 그 독배를 기꺼이 받겠다. 그 사약을 기꺼이 받겠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나 좀 풀어주십시오. 나 아무 잘못 사실은 없고 블랙리스트 나는 뭐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서 나보고 지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지금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니 나를 그냥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호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춘 전 실장이 어제 법정에서처럼 과거에도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본인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발언의 취지를 살펴보면 정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김기춘 실장의 전략은요. 뭔가 이게 반정부 인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고 반체제 인사. 이 말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예술가에게 지원하지 마라. 이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게 반체제 논쟁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게 직권남용으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이게 정부의 비판,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 이게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이 먹힐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그 법정 최고형은 5년이한데 어느 정도 이게 중형이 좀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법정 안에서 사약을 내려달라 이렇게 김기춘 전 실장이 절규를 했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울었고 나머지는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비난했던 방청객을 저희 채널A가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김기춘이 재판장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자신은 지지한 바가 없고 자신 기억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들을 부인을 하고 이거는 지원을 배제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는 생명과도 가까운 일들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마치 사람과 죽인 것과 다름없는데도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정말 못마땅한 저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약을 내려달라는 김기춘 전 실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까지 와봤는데요.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이전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5월 5일 이후에는 상황을 다 파악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유미 씨가 내가 사실은 조작했어요 라고 먼저 실토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잡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자료는 아직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한쪽 일방의 주장일 뿐이지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로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사항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의 남동생까지 이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점점 이 밑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면요. 오늘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장 세게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직접 연결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좀 사실상 결론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마무리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얘기는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치 초년병이 뭐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뭐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겁 없이 감히 이런 일을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일이 가지는 그 정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제 그 숙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면은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가 이제 정리되어야 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분 말씀하시는 뭐 보신 대로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어젯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럼 저희는 이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유미 씨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공범이고요. 물론 이게 이유미 씨보다는 약간 처벌이 낮을 수는 있지만 둘 다 이게 처벌되는 건 맞고요. 저도 이게 제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불법 선거 감시단 이런 이제 그 변호사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게 이 사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작이 돼가지고 결과가 물론 결과는 없었지만 만약에 뒤집혔다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국회 사범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뭔가 이게 그 법정 최고형이 맞는 엄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사가 잘 될까요?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단독 범행 수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 검찰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일부 카톡만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카톡 전체 내용과 그리고 다른 뭐 컴퓨터의 다른 자료라든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보면 뭔가 이게 조사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검찰 수사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이게 그 문준용 씨는 특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6년이니까 끝난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은 충분히 이게 특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환 평론가님, 저 SNS 메신저 저 내용이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저 내용을 다 맥락과 행간을 다 모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나눴다고 하는 카톡 대화. 그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휴대폰에 있던 거를 지금 꺼내서 보여준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고. 근데 이유미 씨는 도대체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서로 비교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문준용 씨 그 관련돼 있는 녹취록이 폭로가 된 게 지난 5월 5일입니다. 그때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폭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어려운 당을 혁신하는 전문가다라고 평가가 돼 오셔왔는데 이번에 국민의당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뭐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는 바가 많은데 뭐 이겨내고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라고 파악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뭐 국민들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 정당 체제가 이제 다당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당 체제의 실현은 역사적 진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다당 체제가 결국은 탄핵도 이뤄냈고 촛불혁명도 담아냈고 말이죠. 뭐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제 그 환골 탈퇴를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당이 갖춰야 될 꼴을 거의 못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셈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좀 정리해 나가면 국민적인 그런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김태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 신호탄으로 본인 자아 성찰을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당 내에서는 이참에 안철수 당 꼬리표 좀 없애자라는 목소리까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은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뭐 토대가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든 좀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안철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일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마땅히 이제 자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혁신위원장이시니까 어느 정도 입장 수준,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나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요. 예. 어쨌든 뭐 진정 어린 사과, 솔직한 그 소회를 밝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주변에서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정계 은퇴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당 내에서 그런 정계 은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뭐 있습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일이 사실은 뭐 국민의당 전체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고요. 예. 당원과 지지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면 안철수 후보가 리더십을 또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네.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복귀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거의 뭐 이유미 씨, 그녀는 말이 없고 국민의당 내에서는 안철수당을 탈피하자 시끄럽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가 오늘 방금 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모습부터 화면 보시죠.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작하시는 건가요? 최초 제보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 3일 전부터 이유미 씨는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오늘 본인 말고도 이제 이 조작을 공모했던 남동생이 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이제 그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을 보면 이제 그 남동생하고 뭐 또 이제 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조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아마 오후쯤 되면 아마 영장이 저는 뭐 발부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워낙 명백하게 보여지니까. 근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 상황에서 본인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사실 의문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뭐 국민의당 일부 밝히긴 했지만 지금 과연 그러면 누가 지금 당에서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뭐 일단 구속영장을 일단 발부해놓고 그 다음에 아마 차차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배경 자체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유미 씨 말고도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취재진이 모이자 뭐 저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도망갔는데요. 수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공개된 녹취록, 조작된 녹취록에서 이 문준영 씨의 동료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력이 좀 별론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